안녕하세요. 미주실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 미리 녹화 방송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전설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마크 마우니와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있어서요. 어제는 오미주 대신 미존 독점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상상이 가실 텐데요. 이런 영상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를 섭외해야 되고 또 약속을 맞춰서 녹화 진행하고 편집하고 또 자막 작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요. 이렇게 유명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도 좀 클릭 수가 나오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이미 시청을 해주시면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영상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제가 미국의 애널리스트 섭외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독특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말에 가끔씩 이제 영상을 번역해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CNBC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영상 이런 거를 이제 주말에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있지만 좀 영어로 된 방송이라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면은 13,000뷰 그리고 9,000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준 멤버십 가입하시면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그리고 많으면 4편의 미국 주식 영상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미준을 통해서 자주 보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알고리즘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제 한 3만 뷰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2만 뷰에서 3만 뷰 정도 나오는 게 미준의 영상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구글 결국 침몰할 것인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나서 9천 뷰밖에 나오지 않으면요. 이제 유튜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미준 방송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 추천을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좀, 제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미준 유튜브 채널보다는 미준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요. 주말을 통해서 한 편, 2편 정도는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진행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v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3가지 정도의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그린색 그리고 적색의 분포를 보면요. 한 반반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는 횡보를 했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테크주 위주로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좀 좋지가 않았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어제 힘을 냈습니다. 애플이 1.18% 상승했고요. 구글은 거의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1.4%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가 2% 떨어졌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19, AMD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메타가 4.42%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가 마이너스 3.64, 아마존이 1.93%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 얘기는요. 이익 실현을 한 물량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제 이익 실현을 한 물량이 많이 좀 늘었던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역시 화요일 오늘 8시 30분에요. 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한 달 전에 기억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겁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2월달 CPI 수치가 오늘 발표되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시장의 예측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저점 매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좀 아무래도 오늘 발표되는 CPI 수치도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미국 증시가 1년 만에 최악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겪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요, 화요일 오전에 발표된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기대를 흔들고 또 2024년 강세장을 시험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다시금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살펴보면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휘발유, 주택, 자동차 보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요. 지난달 헤드라인 CPI는 전달 대비 0.4%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1월 달에 0.3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3.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더 중요한 수치죠. 변동성이 더 커다란 식품,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측정하는 근원 CPI 지수는요. 2월에 전달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월보다 0.1%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한 달 전에 이제 1월 달 CPI 지수는요 0.4였습니다. 근원 CPI죠. 따라서 0.4%가 보고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한 계기가 마련이 됐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0.4에서는 조금 줄은 0.3%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근원 CPI 인플레이션은요. 1월 달에는 3.9%가 보고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3.7%로 조금은 하향 조정됐다. 전망치가 약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의 금리 전략가인 이안 링겐 그리고 베일 하트만이 나오는데요. 링겐과 하트만은 월요일날 고객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1월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요, 인플레이션과 싸우려는 연준의 노력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편안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인플레이션의 고착성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표되게 되면 아마도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트레이더들은요. 6월까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기대감의 전면적인 변화는 분명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요, 오늘 발표되는 CPI 결과에 따라서 특히 근원 CPI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6월 달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50%가 넘잖아요. 따라서 CPI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 거죠.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CPI 보고서는요, 발표 전후로 많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한 달 전에 가장 최근의 CPI 발표일에 3대 주가 지수는 2022년 9월 13일 이후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같은 경우는요, 2020년 3월 11일 이후에 최악의 CPI 발표일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결과에 따라서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심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예상보다 높은 2월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는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연기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다시 한번 재점할 수 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믿고 들어보는 펀드 스트랏의 톱니 의견입니다. 톱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2월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3월이 돼야 사라질 잔여 계절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잔여 계절성은 뭐냐면요. 기업들은 보통 가격을 두 가지 경우에 상승시킵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좋은 신제품,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는 가격을 당연히 상승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계절에 따라서, 그 얘기는 매년 초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1월달, 2월달에는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도 2월달 인플레이션 보고서도 여전히 뜨거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톱니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원 CPI의 가장 커다란 두 가지 동인, 거주지 비용,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요, 2024년 후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CPI 발표를 주식시장의 저점 매수 기회로 본다. 이것이 톱니의 의견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아마도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냉각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2024년 하반기가 되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잦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톱니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또한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증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확실하게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톱니는 긍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12%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0.12% 약간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0.41% 떨어지면서 약간 더 커다란 변동성을 보였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이름입니다. SQM이 6.41% 상승하면서 최근에 모멘텀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는 21.7% 올라간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금요일날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나비타스가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BYD가 플러스 5.50, 엘버말 플러스 5.43, 로블록스 플러스 5.26, 니오 플러스 5.14, LIT, ETF죠. 4.30% 상승했고요. 누홀딩즈가 플러스 4.34, MSTR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플러스 4.11, 주미 플러스 3.75, 다큐사인 플러스 3.59, 온셈이 3.3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비타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제가 소파이 그리고 나비타스 이 두 종목을요, 미준 탑 12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2020년, 2021년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준 채널도 굉장히 성장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요. 저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자금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때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제가 과감하게 이러한 종목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게 좋은 건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거, 우리는 함께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던 좀 어리석었던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지난 2023년 9월 달에 한국에 오프라인 미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방송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 예전에는요, 미중 방송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이러한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이제는요, 투자를 위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먼저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과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나비타스는 우리가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급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모멘텀이요, 이러한 상승세를 지켜지지 못하고 하락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종목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낫다. 이게 저희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나비타스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두 종목을 추가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의 추세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 이름입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1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이름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아직까지는 1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온큐가 9.44%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8.96, 스템 마이너스 8.29, 앱러빈 마이너스 5.35, SMCI 마이너스 5.24, TSMC 마이너스 5.02, 오픈도어 마이너스 4.90, 메타 마이너스 4.43, AMD 마이너스 4.34, 몽고DB 마이너스 4.29, 스냅 마이너스 4.20, 마벨 테크놀로지 4.06% 떨어지면서 어제는요, 추세가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12의 성적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미주온 탑12의 종목 수를 한번 세보시면요, 12종목이 아니라 13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가 임의로 삽입을 해놨거든요. 이 종목까지 합쳐서 13종목에 투자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미주온 탑12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이 아니죠. 따라서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한 가지의 종목을 임의로 제가 넣어 놓고요. 저는 사실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트랙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요, 미주온 탑12에는 항상 13종목이 들어가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사실 MSTR이 가장 좋았습니다. 4% 이상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1.3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위에는 엑스페디아가 0.85% 올라갔고요. CRM이 플러스 0.24, 비트코인이 0.17%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71.88입니다. 따라서 7만 1000달러가 넘어간 거잖아요. 굉장한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주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한 6만 7천 달러에 머물러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덧 7만 188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42%, 그리고 인피니온은 0.91% 빠졌습니다. 우버가 마이너스 1.56, 아마존 마이너스 1.93, 엔비디아 마이너스 2.00, 팔란티어 마이너스 2.65, TSMC 마이너스 5.0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MCI가 5.24%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뛰어난 투자 자산은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 채권, 우리가 ETN이라고 부르는 상품을 거래 승인했다, 굉장히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월요일날 급상승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 펀드에 계속 투자하고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가장 커다란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3.8% 상승하면서 7만 2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사상 최고치인 7만 2,387달러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하락해서 7만 2천 달러 가장 밑에 위치해 있고요.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부터 유지되어 온 6만 9천 달러 부근에 오래된, 정말 오랫동안 이 기록이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이거를 넘어서면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부 초기 차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요, 계속해서 가격을 더 높게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커다란 호재 하나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월요일에 발표하기를 공인된 투자 거래소에 한해서 암호화폐 기반 상장 지수 채권 ETN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따라서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디지털 자산 거래 상품의 길을 열어준 가장 최근의 규제 기관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비호의적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영국의 금융감독청까지 이제 상장지수 채권을 열어준다면요, 아무래도 각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만 ETF가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해시덱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사밀 커비지의 의견에 따르면요, 7만 달러가 돌파되고 나면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 사이에는 이렇다 할 저항선이 없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종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굉장한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은요, 암호화폐를 보유한 신규 펀드 ETF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대 그리고 승인으로 인해서 연초 이후에 약 3분의 2 기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Share 비트코인 ETF가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티커네임은 IBIT죠. 자, 이 IBIT라는 ETF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달성했다. 굉장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QQQ가 그 역사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QQQ가 10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달성하는 데 걸린 기간은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QQQ라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런 자산이 1년 이상 걸린 일을 지금 IBIT는요, 단 2달 만에 해낸 거죠. 따라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은요, 가격을 추적하는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토큰 자체를 구매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할 때 이 ETF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는요, 비트코인을 진짜로 사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한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수급 역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일일 발행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자 유입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매수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ETF는 너무나 사기가 쉽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도 한번 비트코인 ETF를 사볼까?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한 모멘텀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요, 자산 운용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선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강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5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뮤추얼 펀드 그리고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자산 운용사의 순매수 포지션은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55억 달러에 달하는 15,531낫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투자 기관 역시도 비트코인에 투자 자금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2,100만 개로 제한되는 비트코인 공급은요, 이른바 반감기 이벤트가 열리는 4월에 더욱더 타이트해질 예정이다. 4년마다 새로운 공급량이 유통되는 속도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어 왔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폐는요,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불완전한 그런 화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가면 갈수록 이 채굴의 양이 줄어들죠.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이론이, 투자 이론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확신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죠. 그리고 세상에 지금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정말 상위 1%도 아니고요, 0.1%에 속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은 이런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들은 사실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서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우리의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트코인의 출현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놔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공급은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은 줄어들고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ETF의 출현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이 너무나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미존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린 화면입니다. MSTR이라는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비트코인 대신 MSTR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네임은 MSTR이고요. 이 주식을 신규 매수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3월 8일 금요일 미존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코인베이스와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가장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주식입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대비 0.96의 상관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관계수가 0.96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1.0이면요. 100%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0.96이니까 96% 움직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요. 거의 같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대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베타 지수는 현재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베타 지수는 뭐냐면요.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1.0이면 움직임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 올라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5% 올라가고요.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5%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MSTR 주식이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1.5배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과 95%의 연관을 가지고 나란히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1.5배 증폭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요. 리스크는 1.5배 더 크다. 이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을 포트의 5%를 넘기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은요. 언제 영원으로 변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법칙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믿고요. 5% 정도의 자금을 지금 비트코인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넣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추가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여러 기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파티를 벌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폭락할 것이다.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차트가 알려주는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가파른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요. 의미 있는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멘텀이 강력할 때는요. 가능한 한 많은 상승 추세를 포착해서 이윤을 내고 싶은 것이 투자자의 심리죠. 하지만 가파른 상승 추세는요.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 규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는요. 모멘텀이 좋은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배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2배 올라갔다고 팔고 3배 올라갔다고 팔고 4배 올라갔다고 팔고 이런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았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요. 상승 추세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 규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 다시 떨어져서 이 모멘텀이 꺼지게 되면요.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멘텀이 주도하는 이번 상승장에서는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버크셔 스웨이,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 JP 모간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 대형주에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빨라진 포물선형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면요,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 기사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평선이 나오는데요, 단기 모멘텀을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20일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일 이평선은요, 지난 20일의 거래일 동안 마감 주가 있잖아요, 이 주가를 다 합쳐서 20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리고 가파른 상승 추세의 두 가지 예가 지금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엔비디아와 메타의 경우처럼 20일 무빙 에브리지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 때는요, 기존의 노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이 차트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이 20일 이평선입니다. 파란색 20일 이평선 위쪽으로 계속 주가가 위치할 때는 그냥 놔둬라, 아직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20일 이평선이 장기간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요, 모멘텀이 약화되고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로 돌이켜보면요, 엔비디아와 메타의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이 2023년 8월 초에 롤오버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작년 3분기에 중기 조정 국면이 시작되는 바로 전이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 차트가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8월 달의 초를 보시면 주가 차트가 요 파란색 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이때는 주식을 조금씩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평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규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초를 보시면요,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쪽에 계속 있었죠.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을 지날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요,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뚫고 올라갈 때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계속 달리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50일 이평선 역시 상승 추세 종목의 초기 지지선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20일 이평선이 가파른 상승 이후 롤오버 할 때는 부분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감소 비율은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염두를 둬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만약에 내 포트에서 이 종목이 막 반이다, 몰빵을 했다, 이러면 좀 많이 줄이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셔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의 비율이 10%, 15%를 넘어가지 않으면요, 많이 줄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50일 이평선의 지지선 하향 돌파는요, 중기적 관점의 투자자들이 다시 과매도가 되면 재방문할 의도로 주식을 던지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의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일 이평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던진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5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9개월, 3개월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00일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역시도 주식을 잠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무빙 에브리지 이게 10일이고요, 20일, 50일, 200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20일 이평선 위에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요, 만약에 주가가 1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한 10% 정도 줄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0일 이평선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2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 10%나 20%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0일 이평선까지 무너진다면 그때 남아있는 주식의 한
반 정도를 더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줄여 나가면요, 결국은 반등이 시작할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2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반등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들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인공지능 수혜주 TSMC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SMC가 요즘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TSMC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 중 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무려 14%나 랠리를 보였는데요. 이 칩 제조업체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장 오픈 전에 2% 가까이 하락하면서 6,34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위인 브로드컴보다 높은 수치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TSMC가 다시 상위권 10위 안에 진입했다. 굉장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모간 스탠리와 JP 모간 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반도체 대기업이 AI 관련 매출 급증 그리고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찰리 첸을 비롯한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제너러티브 AI 세미는 TSMC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너러티브 AI 때문에 TSMC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지정학적인 우려죠. 그리고 지금 현재 TSMC는 계속해서 해외 쪽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모습 때문에 지정학적인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무래도 멀티플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하이엔드 칩 수요가 아이폰 판매 둔화로 인한 잠재적 타격을 상쇄하면서 TSMC의 매출은요, 1, 2월에 9.4%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모간 스탠리, JP 모간 등의 일부 증권사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10%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최근에 한 가지 리스크는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도 애플을 비롯한 이 모바일 폰의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 거, 이게 한 가지의 문제였는데요. 그 부분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미국 옵션 시장의 투자자들이 TSMC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가 집계한 미결제 약정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요, 풋, 콜 비율은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요, 콜하고 풋이라는 게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풋 옵션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콜 옵션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주가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도 약세 계약보다는 강세 계약이 더 많다. 따라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TSMC 역시도 굉장히 추세가 좋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인공지능 때문에 수요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밸류에이션도 확장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TSMC는요,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둘 다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매그니피센트 7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망입니다. 어제 JP 모간이 기사를 통해서요,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의 근거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만색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요, S&P 500, 즉 미국 증시의 평균적인 PER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이요, 시장 평균 PER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한 1.45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따라서 보통 매그니피센트 7은요, 아무리 못해도 시장 평균 PER보다는 한 1.45배 정도
정도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거 5년간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1.7에 여기 굵은색 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균 중간치입니다.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요, 과거 5년의 역사를 봤을 때 시장의 PER보다는 1.7배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2.0까지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장의 PER이 20배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평균적으로 40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항상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까지 올라갔을 때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선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 1.6배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중간치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과거 5년의 평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PER은요, 원래 1.7배 정도를 봤는데 그거보다 하향 조정돼 있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요, 현재 멀티플은 역사적인 중간적인 통계보다는 오히려 하락돼 있다. 따라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인컴 그로스, 따라서 성장률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2023년 동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넷인컴은 이제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이제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EPS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애플은 2023년 한 해 동안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3%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307%나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3%, 엔비디아는 335%, 알파벳 22%, 테슬라는 29%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66%나 순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7종목의 평균을 보시면요, 무려 27% 순이익이 1년 동안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SPX, 즉 S&P 500을 보시면요, 1%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7%를 합친 수치가 지금 1%고요. 만약에 500대 기업 중에서 이 7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493개의 평균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4% 성장입니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너무나 좋았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끌어나는 불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장에서는요, 사실 어닝의 성장을 보면 실적이 향상한 종목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였고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실적이 4%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이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그런지 제가 좀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한 목소리로 방송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